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정상인가 이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쉬었잖아요. 네, 왜 쉬었죠? 휴가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와, 가까운 근교로 다녀오셨겠죠? 아니요, 베트남 호이안과 다낭에 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새 일본 못 가게 하니까 다낭으로 엄청 간다고. 저는 일본 2005년에 갔다 오고 그 이후에 사실 일본 2005년에 간 거 딱 한 번 가봤고요. 아, 네. 그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사실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음. 그 원전 음. 그 사태 이후에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못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낭으로. 그건 아니고 제가 베트남은 처음 가봤거든요.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태국이나 뭐 태국은 많이 갔는데 예, 뭐 사이판 그렇지. 뭐 이제 괌 이런 데들은 가봤는데 못 가봤거든요. 베트남은 그래서 첫 가족 베트남의 첫 가족 여행. 예. 아, 그래요? 일본 여행을 못 하게 하니까 뭐 베트남으로 엄청나게 그런 건 많이 아니에요. 가서 예. 한국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한국 사람 많았어요. 그냥 길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그러니까 호이안은 진짜 많았고 아, 그래요? 다낭은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길에서 그냥 한국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 쉽게 마주치고 아, 그래요? 예, 그랬어요. 마치 제2의 한국인 양. 예, 뭐그 네. 말이 그리고 가서 네. 야식집도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야식 주문해서 나중에 이제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싶으니까 네. 예, 제육볶음, 김치찌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숙소에서 밥 먹고 아, 그런 게 예, 가능해요? 그런 것도 다 돼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야, 뭐 시대가 발전하니까 뭐 그 무슨 배달 음식점이 거기도 그렇게 네. 네. 저는 가서 활성화되는군요. 그랩 타고 다녔는데 네. 소위 뭐 우버라든가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 아,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아, 그래? 왜요? 뭐가 신세계?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외국 나가서 뭐 그 택시를 탄다거나 하면 택시가 네. 사실 오래된 택시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죠. 현금 꺼내서 줘야 되고 이런 거가 아예 없어요. 음. 그냥 어디 가자도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구글 지도에서 네. 내가 있는 지도가 딱 GPS로 찍잖아요. 네. 내가 어딜 가고 싶어. 네. 그럼 그걸 검색하면 구글 지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찍은 상태에서 이제 경로 중에 보면 네. 내가 차로 운전할 경우 또는 걸어갈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공유 서비스를 이동할 경우에 이 아이콘이 있어요. 네. 그거 누르면 그랩 앱이 쫙 뜨면서 그랩 중에서 4인용 할 거냐 7인용 할 거냐 뭐 그랩 택시를 할 거냐 이게 선택이 나와요. 그러면 4인용은 뭐 우리나라 따지면 K3급 정도, 예, 그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7인용은 그 카니발? 투싼 또는 카니발 정도 그 사이의 차들이거든요. 근데 짐이 좀 있고 널널하게 타야겠으면 7인용. 그냥 딱 가기만 하면 된다 싶으면 4인용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혀 그러니까 차가 5분 안에 보통 다 와요. 예, 왜 그러냐면 관광지니까 거기는 그걸 목적으로 그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관광지마다 차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딱 잡히는 거야. 그러면 호텔 갔다 왔다. 근데 그걸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랑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가서 오면 어디 갈지 알고 어디? 그러면 가고 끝나면 나는 그냥 내리면 돼. 왜냐면 그러면 문자 알았어. 메시지로 한국에서 카드 결제가 됐다는 게 딱 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그 동네 가서 기사 데리고 여행 가는 거의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완전 기사네. 예, 약간 싫은 거는 네. 너무 덥더라고. 덥다. 예, 그러니까 이 호이안하고 특히 호이안 쪽은 에어컨이 안 돼 있는 식당들이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더우니까 네. 식당에 들어가도 덥고 선풍기는 막 머리는 날리고 음식도 그래서 코에 들어간지 입에 들어간지 모르겠고 그런 게 약간 좀. 그래서 나중에는 에어컨 있어 없어만 찾아서 이제 먹으러 다니게 되더라고. 그건 나중에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숙소에서 먹고. 현지에 적응을 하시는군요. 뭐 아무튼 네. 그런 또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문 여행 채널을 꿈꾸는 별별 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아무튼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유튜브 열심히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렇게 채워야지 또 떠나가려는 구독자를 다시 붙잡지. 그렇군요.
소장님이 바쁘셔서 안 계셔서 할까 혼자? 하다가 할까 하다가 에휴 또 괜히 또 그러더니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니야, 아,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일 거야. 나 없으니까 하기 싫었을 거야.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재건축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상한제 발표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뭐 서울 재건축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시점을 최초 입주 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게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 뭐 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직 모르죠. 뭐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소원을 할 거고 아직 네네. 지금 개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개정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음.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요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내에 바뀐 게 뭐냐면 일단 8월 12일 날 요 내용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허들을 낮추고 그다음 낮춰 쉽게 지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 전에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공고가 나면 그 지역은 적용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 내용도 바꾼다 그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말이 많은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민간 택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땅을 산 매입가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땅에 집을 지어서 일반 분양할 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이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또 8월 14일 날 바꿨어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그건 사실 많이 크게 이슈 안 됐는데 몇몇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완전 돌아가시는 줄 알았죠. 아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 맞물려 있고 이제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이게 그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되고 바뀌고 해서 실제 언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어디에 선정이 될 거냐. 예를 들자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 4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가 떨어지면 그때까지 분양 승인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데들은 다 걸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이런 데들이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에 따라서 할 경우에 얼마 분양가가 나올 거냐.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픈.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큰 후폭풍이 몰려올 거를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망연자실하게 있는 사실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발표에 대한 기대가 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발표가 돼서 사실 큰 이변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예정 수순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흐름이 좀 꺾였죠. 네.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됐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오늘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네. 요새 분위기가 어떤가? 네. 요새 분위기가 어떤가?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좀 듣고 싶어요. 아 사실 이제 몇 네. 군데 얘기해봤는데 네. 좀 관망 분위기로 네.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 좀 듣긴 했거든요. 요새 의기소침하셔갖고 네. 근데 별로 얘기 안 해주세요. 신기업소 사장님들이 말이 없어? 네. 막 오를 때는 기분이 좋다. 그렇죠. 오를 땐 기분이 좋고 거래가 잘 돼서 거래가 괜찮은데 되니까. 지금 뭐 거래 동결 상태입니다. 네. 다시. 매우 몹시 거래량이 적어서 그러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 어쨌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으로서 작동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뭐 네. 확실하게 작동을 한 거죠.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관련돼서는 담 없었어요. 올 수도. 네, 뭐 그럴 어쩔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없겠죠. 네. 상황이죠. 내가 올 수도 없었어요. 재수 없으면 네. 추가 부담 폭탄을 내가 매수하면 내가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무리하게 나서려는 매수세는 뭐 단기적으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계세요. 네. 어차피 막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살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 보고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손해는 아니지. 덜 먹고 팔기 싫은 거겠지. 아 뭐 어쨌든 응, 네. 응. 그래서 장기 보유를 결정해 가는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재건축 쪽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일단 신규 아파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규 아파트도 뜨거워요? 이 방배동 아니요, 있는 아니요.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그걸 지금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네. 일단 재건축 쪽에 관심이 있었던 그 수요의 관심이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고 문의는 엄청 늘어나는데 거래는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일단 아직 간만 보는 거네. 거래는 하나도 없대.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아,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거래가 제로랍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테니까 매매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뜨거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전월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중개를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 거기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월세는 좀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기사들 보면 네. 물건이 없다. 전월세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런 네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렇죠. 뭐 아파트 단지 전체를 통틀어서 전세 매물이 몇 개도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실제 그렇게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지금 매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글쎄 뭐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매매 물량이나 전세 물량이나 똑같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네. 전세 자금 대출도 많이 막혀 있고 네. 신용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 상황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대기 수요들이 전세로 눌러앉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매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실수요자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보증금이 올라가면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이동을 해야죠. 다른 지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항상 우리는 얘기했었죠. 그거 결국 거품은 걔가 만든 거거든요. 전세자금 왜요? 아니. 네. 전세자금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과연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얘기 나오면 열받으니까 자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겠죠.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마치 좋은 기회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는 포장은 됐으나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한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전월세 싶습니다. 상한제 나오겠네. 그래서 또 전월세 상한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뭔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이제 중개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사실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일선의 중개업소들 3분의 1은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접근하실 부분은 아니고 다 해당되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좀 오픈하시고 그리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암울한 이렇게 퇴로가 그 다음 단계는 저런 규제구나. 이 다음 단계는 저런 규제구나. 이렇게 네. 막 계속 장벽 허들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암담한 마음도 들긴 하네요. 자, 그래도 정부에서는 무리수까지 둬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는 지금부터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정권까지 재건축 추진 안 하겠다. 네, 재건축이 드디어 셈법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접자는 조합원들 의견이 많아서 연말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초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 분위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계산기를 두들긴다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 그래서 없어. 있어. 어떻게? 있어.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 제가 재밌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일반 분양 안 하겠다. 일반 분양 안 하면 사업성이 어떻게 늘어나? 그래서 고급화 시켜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조합원 돈으로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업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그럼요. 그냥 우리는 일반 분양을 안 하고 어차피 일반 분양 헐값에 뺏길 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돈 내고 우리 집만 헐고 새로 지을게요. 이 얘기인 거거든. 예를 들자면 이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 동구 이촌동에 렉스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걔가 이제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460세대 40평형 단일 평형이었거든요. 460세대 헐고요. 460세대만 졌어요. 1대1 예, 재건축. 정확하게 얘기하면 40평형 아파트 50평형으로 딱 사이즈 업해가지고 올라간 그 케이스거든요. 일반 분양이 상식적으로는 빵이죠. 근데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 또는 청산자도 있고 해서 한 12개인가 일반 분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될 때 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없어.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관리처분 계획을 2010년인가 수립했는데 그때 보면 추가 부담금이 얼마냐면 40평형이 50평형 아파트로 460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다가 추가 부담금인 거예요. 일반 분양 수익 자체가 없으니까. 일반 분양이 있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 청산금 줘야 그렇죠. 되고 집 짓는 돈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똔똔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인으로 나눠보면 5억 4,200 정도의 추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 내고 그러니까 어차피 40평 아파트 하고 50평 주면 50평 집 짓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돈들을 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들이 사실 그 모양대로 우리도 그러면 돈 내고 하지 뭐. 그러면 뭐 일반 분양할 거 없고 어차피 우리 집 지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 내는 거니까 괜찮을 거 아니야. 이 마음에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네. 이 재건축 사업은 나 너 두 사람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유자들 공통이 생각을 하고 그쵸. 모두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낼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엑스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지금처럼 금융이 막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중도금 대출, 추가 부담금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칼질이 가해져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해주는 거야? 그거는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가려고 이렇게 포부 넘치게 까짓 거 일반 분양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줘 대출이 안 되는데요? 그럼 멈출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들 이해관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상 이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단지들은 저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돈 많은 분도 있지만 나는 이것 좀 추가 부담금 얼마 안 되면 뭐 재건축할까 이런 마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융통이 안 되고 많이 내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은 이런 계획에서는 찬성을 못 하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더 좋은 선택인지는 결국 주판화를 튕겨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건축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조경비 줄여서 공사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해 보겠다. 이거는 그래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리고 초기 사업장의 경우는 일단 좋은 시기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의 가닥들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 속도가 조합원의 수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추진 속도가 딜레이가 되면 조합원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지. 근데 지금 장기간 추진 중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죠. 정권 바뀌면 하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재건축 사업 추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지 않은 정권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이 허들들이 다 풀리면 그때 속도 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자, 그래서 또 궁금한 건데 이제 강 소장님이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성 분석 이런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년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은 어느 정도의 근데 추가 부담이 그게 늘어날까요? 이 사업 지연이 네. 사업이 많이 가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게 네. 조합이 1년에 돈 쓰면 얼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행정 업무 예를 들어 용역비, 뭐 설계, 뭐 무슨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를 줘야 되는 용역비들이 많이 지불된 상태라고 하면 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중간에 가는 단계에서 그런 용역비가 큰 게 아니라 정비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는 이주하면서부터거든요. 이주비가 그러니까 많이 돈을 빌려오게 되고 사업비 대여금을 많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는 청산자에 대한 청산자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대여도 해와야 되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비용들 그러니까 사업비가 급증하는 시점이 이주 시점부터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늦어지면 언제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주가 시작되고 나서는 진짜 많이 늘어나죠. 네. 예. 제가 막 그 지난 하락장에서 이주 시작되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계셨던 맞은편 지역에 뭐 한 달에 이주비랑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몇십억, 아파트 20평형대 아파트가 한 달에 5채씩 6채씩 사라졌어요. 이번 달 분양 못하면 일반 분양 6개 분양가 없어지고 6개 분양가 없어지고 그걸 4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전에 이주하기 전에 스톱을 했으면 그 이전에 했으면 적어도 그때까지 대여한 비용에 대한 금융 비용들 정도 쌓이면서 뭐 그 몇 년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좀 손실은 좀 더 줄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멈춰서는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비용은 사실 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그 시절에 비해 지금 금리가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그때만큼 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나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계산을 해보면서 뭐 사업 추진 주체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이런 거 있어요. 사업 추진 안 하면 조합장님 이런 분들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거 전업으로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네. 그리고 이 사업비 대여해 올 때 이제 뭐 어디 담보 걸어가지고 대여해오고 이런 분들 임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 이거 사업이 멈추는 건 알겠는데 개인 채무 이런 것들 매몰 비용 만약에 사업이 멈춰선다고 하면 매몰 비용 어떻게 부담해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당장 내 등에는 비수가 꽂힌 상태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사업의 단계에 따라 사업 지연이 될 때 부담돼야 될 부담금은 천차만별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역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라 사실 큰 손실이 발생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은 이주를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점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단지 입장에서는 굳이 일부러 빨리 추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전부 다 브레이크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과연 또 시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멈췄다는 겁니다. 네. 왜 거래가 멈췄을까요? 일단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기형적 유통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거래가 동맥경화처럼 굳어버려서 극소수의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 유통에 대한 어떤 변질제 구조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래 부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 거래 부진이 있으면,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이렇게 멈춰서면 매물이 나올 것들이 네. 그러면 이제 중개업소 되게 힘들 것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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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팔고 싶거든요. 네. 팔고 싶은 주택이 있는데 네.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런 중과세를 포함해서 팔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팔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뭐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음. 사실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음. 이게 현금이 있어야 살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먹고 살 돈이 매달 있어야 되잖아요. 음. 솔직한 제 생각은 뭐냐면 뭐 이걸로 더 막 오래 들고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보다는 현금이 없어지면 당장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한 생활자금 1년치 2년치 이 정도 좀 쌓아놓고 힘든 시기, 저는 IMF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작살나면 연달아서 다 작살나면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힘든 그 상황을 경험해봐서 네. 또 애들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제 애들 중학교 이제 가서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재테크야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데 세율이 60%야. 60% 구간만 이렇게 되니까 뭐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럼 결국 남 차익의 30-40% 그래도 남는 거잖아요. 그거 지는 건데. 그게 남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좀 해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땐 가격이 좀 빠져도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 기조로 가서 네.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해주고 해제가 되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중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 세율대로 팔 수 있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 빠져도 세율이 바뀌면 차라리 손에 쥐는 금액은 커지니까 그때 가서 차라리 팔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시장이 갈 때까지 바닥으로 쳤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때 가서 블루칩을 싸게 팔아야지. 그때 가면 내놔도 안 팔리는 안 거 알잖아. 근데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내 거 팔릴 거다. 그 행복 회로라고 불러요?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죠. 내 건 팔리지 않을까? 그러다 사실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온팡 뒤집어 쓰긴 합니다. 사실 지난 텀에서 경험 안 해본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렇구나. 대신 이제 지난 텀에서 되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네. 막 자산을 무리하게 부동산을 막 여러 개 들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죠. 자, 일단 거래 부진의 원인은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매도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내놓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사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인데, 선생님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민들이 다 있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팔까요?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팔까요? 대신 다른 거는 안 사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규제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건 창의적 규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 아마 못 바꿀 거예요. 거래가 안 돼서 다 힘들어 지금. 가격 올라서 힘들죠. 네. 근데 일단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일단은 그런 거래를 틔우고 하는 부분이 지금 포인트는 아니고. 네. 일단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으로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지금 뭐 말씀하신 이런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은 시장이 완연하게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장기적으로 보이면 그때 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나 오히려 사실 저는 부동산 가격 불안하면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면 더 지정했지. 그렇죠. 지금 뭐 풀고 그러면서 뭐 시장의 완화 아니야, 그쪽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니에요. 물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창의적 규제, 창의적 완화, 창의적 규제 이런 걸 할 것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의적으로 팔고 더 안 사는 조건으로 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했어. 그럼 제가 이제 펄어서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거 만들어야 돼. 부동산으로 저렇게 차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해야지. 사회 정의가 아니다. 뭐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왜?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 통장 거래 정지 3년 의무화. 뭐 이런 거. 창의적이다. 그런 얘기 창의적이다. 하고 싶었어. 그런 얘기를. 그냥 네. 구속이라고 해. 이거 양도세 감면 받아 어? 팔고 집 사면 구속. 10% 이내에서 뭐 인출할 수 있다. 어. 뭐 이런 거. 구속은 빨간 주가니까 그건 못 하고. 네. 창의적이다 진짜. 아이, 자, 그래서 일단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규제 지역을 매물이 그냥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거래 부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대안이 좀 극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별로 없죠.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뭐요? 양도하고 나서 네, 그 세대원 중에서 다시 네. 주택을 사면 네. 뭐 취득세 10배 중과 또는 기존에 감면받았던 중과 양도소득세를 네. 되받고 네. 그거를 뭐 다시 환수하고 음. 뭐 취득세 몇 배 중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괜찮네요. 네. 자, 그러면 각서 쓰고 어쨌든 나는 부동산을 얼마 이내에는 몇 년 이내에는 더 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세대요. 하잖아요. 사고 나서 뭐 1년 내에 팔겠습니다. 각서 쓰고 뭐. 그건 이제 했었잖아. 대출 받을 때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가 각서 쓰는 거죠. 자, 뭔가 확실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수긍을 하는 상황이라면 공급에 대한 물량 부족을 해결을 좀 해주셔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현재 상황이 가격이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재건축 38년차 삼성동 홍실 6개월 새 4억 올랐다 라는 얘기가 핵심인데요.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1대1 재건축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새 4억이나 올랐다, 즉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 중 유일하게 걱정 없는 곳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서울 주요 1대1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의 홍실 아파트, 용산의 완공 아파트, 광진구의 워커힐 아파트 1단지가 대표적인 1대1 재건축으로서 관심 갖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1대1 재건축을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조합원의 분담금은 높지만 고급화를 추진한 1대1 재건축 단지가 사업 속도도 빠르고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일반 분양사 30가구 미만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선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상한제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용적률을 최대 상한선보다 낮은 300%보다 낮은 250%로 적용하면서 소형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제도 받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큰 호재로 인해 호재지 뭐 역효제? 아무튼 그래서 1대 재건축에 관심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일단 기사의 메인이에요. 네,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정상인가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이죠. 네. 용적률 나눠먹기, 그러니까 이 재건축에서 임대 아파트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이에요. 근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이 300이거든요. 네. 5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50%를 더 받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을 때 서울시랑 나눠먹기로 했어요. 그렇죠. 건축비는 주는데 토지는 무상기부 체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우린 250까지만 할게요. 국계법상 상한이 300 안 받아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없게 할 테니까,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안 짓게끔 했다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용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렉스 아파트,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될 때처럼 일반 분양 개수가 얼마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헐고 새로 짓는 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없으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얼마 없으니까 일반 분양을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허그를 하든 해가지고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
그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걸로 들어올 수입이 많지 않았으니까 크게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30개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적용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양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대단지 재건축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30개 이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럼 우리 용적률 받아먹을 만큼 받아먹지 말고 일반 분양 30개 미만으로 줄여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중대형 평형을 재개발에 비해서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대1 재건축 형태로 가면서 일반 분양 개수 줄여서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내고 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곳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 이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따져봐야겠지만 단지를 분할해서 재건축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합 분할을 해가지고 하면은 세대수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 개수 그런 형태로 뭐 하는 방법 꼼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따져보면서 요거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고려들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싶네요,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얘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소장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일대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인 것 여기는 같아요. 앞으로 추가 부담금이 나온다고 해봐야 애초에 일반 분양이 몇 개 없어서 주문이 많았던 데기 때문에 더 나온다고 해봐야 얼마 안 될 거야라고 하니까 사실 근래 신축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의 신축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에 연동해서 같이 따라 올라간 거지. 얘네는 뭐 분양가 상한제가 또는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적용돼도 일반 분양 별로 상관없이 일반 분양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상관없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에 딱 연동해서 바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재건축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 결국 재건축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투자 수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 실수요자에 대한 관심이 재건축 수요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재건축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결국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 원인은 결국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간다.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사업장들도 네. 추가 부담금의 규모가 얼마 정도가 정해질 거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일종의 공포에 쩔어서 수분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게 계산이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건데, 계산이 돼서 거래가 나오면 그 가격을 매도인이 떠안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가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들이 거래가 가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다시 지금 이 홍실 아파트 사례처럼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멈춰선 사업장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마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많이 거기가 좋은 투자처인 양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단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 홀로 아파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큰 오차의 범위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 홀로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이 뭔지, 나 홀로 아파트가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좀 찾아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고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1대1 재건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단지 규모가 소규모라고 얘기한다면 나홀로 아파트 투자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 조심해야 돼. 홍실 왜? 보니까 나 홀로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규모가 크면 그렇진 않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괜히 다른 사람들 막 열심히 춤출 때 덩달아 춤추지 마시라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용실 아파트 보니까 381세대고 30세 한 400세대 조금 넘는 걸로 재건축하나 보네요. 예. 꽤 크네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분양가가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청약 경쟁률 올라갈 거고. 자,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청약이냐, 누가 당첨될 것이냐, 뭐 사실 여러 번 얘기 나눴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청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청약 경쟁률과 누가 당첨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얘기가 있으면 할 것 같고 없으면 못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별별 수다 진행된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청약 잘 모르잖아.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라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통장을 가다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늘상 얘기했듯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강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 70점이 넘어야 당첨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70점 어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당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결혼할 것 2. 세대를 분리할 것 그러면서 동시에 세대를 분리할 것 그리고 빨리 1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을 것 네, 그래서 3년에 3명을 낳을 것 그리고 청약을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저축할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그 그 스펙을 뭐 몇 년 어떻게 만들려고 물건이 언제까지 남아 있다고? 그 뭐 누가 어떤 분들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먼저 갖는 건 재테크에 매우 좋은 수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네. 근데 저 솔직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이런 상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됐죠? 전혀 못했죠. 네. 파리 대책 나올 때도 전혀 못했어요. 네.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 난 2년 후도 모르겠어요. 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2년 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실 부동산만 이야기하니까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뚱맞은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우리 사실 지난주에 어저께인가요? 발표됐죠? 미소지야 뭐 안 한다고? 갑자기 얘기가 너무 번져가면 수습하기 힘드니까 조금만 얘기하자면 미소지아가 아니라 지소. 아 지소지야? 지소미야. 나 지소미야. 아유 죄송합니다. 몰라 네. 나도 관심 없어. 뭐 갑자기 헷갈리게 해. 자 미소지요. 어쨌든 지금 그 한미일 양국 간의 그 군사 정보 협정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끌시끌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역 전쟁이랑 같이 겹쳐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과 움직임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특수 몇몇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얘기를 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 들고 아니야. 내가 말한 건 난 2년 뒤가 경제가 어떻게 아니야 될지 그 얘기 하는 게 부동산 정책 그 얘기야 그 얘기 모른다. 그 얘기 부동산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결국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두 번의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죠? IMF와 금융위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우리는 외부 충격에 따른 부동산 폭락이 부동산 큰 조정이 있었죠. 두 번이나.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만 보시고 쫓아가시기보다 한편으로는 경제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관망세로 매수자가 전환됐다라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매수를
관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매수 사실 심리 보여져요. 축소, 네네. 그렇게 투자 심리 축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황이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사실 위기인 거야. 내 위기야 지금. 아 그래요? 네, 저 위기예요. 네.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저 얘기를 우리 언제까지 가게는 들어줘야 위기야, 되는 지금. 거예요, 도대체? 네. 대출 좀 열어주세요. 왜 우리 소장님 능력이 있으셔갖고 다 살 방법을 만들어 내시더라고. 네. 그래도 뭐 알뜰하게 살뜰하게 뭐 이렇게 내시 이렇게 잘 싸워 오셨잖아요. 상황에 따라. 자 어쨌든 빚만 늘었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으므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2, 3년 후를 내다보고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2, 3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른다라는 거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2, 3년 뒤에 청약가 좀 높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받아가는 사람은 15년 기다리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내 울분을 다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라고 합니다. 어. 따라서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10년 뒤에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네 힘들죠. 네.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아니면 뭐 다자녀 뭐 네. 이런 특별공급 뭐 네. 이런 물량들 또는 추첨 뭐 추첨 있는 데는 추첨 많이 보고 계시고 그렇죠. 이제 아예 네. 뭐 그런 부분 힘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는 사실 물량도 빤하고 몇 개 없으니까 서울을 기다리신 분들은 그런 진짜 확실히 높은 가점 이런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고 이제 수도권 사실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GTX B가 빠졌는데 그런 어떤 후재 있는 지역들의 재개발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 이런 쪽도 보고 움직이고 계신 것 같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6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 해도 대출 독세 결국 서민에겐 그림의 떡인 거 아니냐? 분양해서 당첨되면 뭐하냐? 대출이 안 나와서 인수를 못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최대 수요자가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을 했습니다. 강남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9억이 넘는다.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금 7억 원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순자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구가 6.1% 정도 된다고요. 사실 저는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순자산이 10억이 넘는 분들이 6.1%면 굉장히 많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평범한 중산층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분양가의 8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만큼 결국 강남의 소형 아파트 9억 이상 넘는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현금을 7억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서민들이 7억 현금에 없죠. 사실 통장에 7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서민이라고 불리우기 어려운 분들이다라는 게 대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로또 청약을 맡겠다라는 이유만으로 5년 거주를 의무할 예정이어서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일단 받아놓고 전세로 부족한 자금을 메꾼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물량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결국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라서 여러 가지 좀 기형적인 뒷거래를 벌써 예상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뒤에 서 있고 그리고 청약 당첨을 할 수 있는 서민들이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당첨을 받으면 일종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10년이야. 기간 이후에 넘어가는 걸로 명의가. 자 근데 이제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쁜 거지. 그건 잡아서 그런 불법 전매가 나오면 뭐 제재를 하거나 막고 있으니까 할 거고요. 별개로 그럼 이렇게 대출을 막는 게 맞냐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사실 맞다 그러다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러니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 얘기는 뭐냐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점이 높은 사람일 건데
가점이 높다는 얘기는 무주택으로 오래 있었으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건데 대출이 안 나온 얘기는 돈도 그만큼 들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전세에 살고 있는 전세를 돌리든 내가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든 그런 걸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실수요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강남에 들고 있는 그렇죠. 실수요자? 강남에 내가 20평형대 아파트 9억 뭐 예를 들어 9억 10억 분양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정도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1억 들고 강남 와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해서 시세 차익 노리고 좀 들고 있다 팔려는 사람이 청약하시기보다는 실제 이 동네에 들어와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금력 있는 분들이 오세요라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네. 일단은 현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 결국은 거래라는 게 팔 사람은 팔게 해주고 살 사람은 사게 해줘야 거래도 생기고 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 기준에서는 여기는 뭐 스카이 캐슬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끔 실수요자를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끔 테두리를 법과 금융제도를 통해서 지금 유도해 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사고 싶다고 누구나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조금 안타깝고 쓸쓸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내 주머니에 현금 7억을 들고 있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 네. 그렇다고 강남에 또 꼭 가고 싶은 생각도 없네 저는. 그죠? 나도 못 가. 나는 그 보유세 이런 것도 부담스럽고 네. 뭐 내가 강남 들어가서 네. 그 효용 주거의 효용 아니 사실 용의 꼬리 용의 꼬리가 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뱀의 한 중간 정도에서 적당히 살자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게 뭐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청약 제도가 원하는 게 그냥 당첨돼서 로또 들고 있다 팔려는 그런 수요보다는 실제 자금력을 갖고 와서 거주하실 분들이 사셔라. 강남은 전세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사시던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와서 다시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정 착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산가 중에 일부러 상가 투자 위주로 하거나 비싼 전셋집을 유지해서 살면서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는 있었는데 전 사실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네.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발표했던 내용대로 제도를 개선을 하면 공공택지에 붙어있던 옛날에 보금자리에 붙어있던 것처럼 거주 요건이 붙잖아요. 네. 실거주 해야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주 의무가 붙으면 사실 이 진짜 자금력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뭐 사채를 빌려와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까 뭐한 사채 예를 들어 공사하는 기간 2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가격이 로또니까 사채 이자 내고도 남을마다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5년 거주 의무 요건 자체가 조금 약간 어렵다. 예, 그것 그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청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걸러내는데 분명히 작동은 할 것 같고 그러면 애초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가수요들을 일부 털어낼 수 있는 영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 말 그대로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낮아지는 효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고 있는 사람만 거주를 하고 들어가 살 사람만 거주도 5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걸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부자들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는 아니라는 거죠. 소장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를 실수요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짜신 것 같다.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기는 않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받는 게 맞다라도일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도 나도 개천에서 용나보고 싶어. 어떻게 내가 모은 1억인데 너는 어떻게 모은 10억일 수 있지만 나도 이걸 통해서 한번 자산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니즈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인 거죠. 예. 근데 그런 의도가 반영된 정책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 네. 자,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한 주 건너뛰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채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굉장히 크게 강하게 보합세 내지는 관망세 형태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느 쪽으로 전환될지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외적 변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동시에 가져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이제 앞으로 자주 봬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